1950년 6월 서울역 일대는 포화와 절규가 뒤섞인 거대한 지옥 그 자체였다. 포탄 연기가 자욱하게 하늘을 뒤덮었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짐승의 소리처럼 폐허 위로 메아리쳤다. 장아림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윤여옥과 그녀의 아들 태식을 단단히 끌어안고 그야말로 절규하는 인파의 파도 속을 필사적으로 헤쳐나갔다. 그들의 이 길은 이미 만주 벌판에서부터 시작된 피의 서약과 이념의 그림자가 정해놓은 운명이었다. 그 운명은 그들을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심장부로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하림은 본래 생명을 살리는 의사였다. 그러나 이 순간 그의 손은 이제 메스를 잡는 대신 여옥과 태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식과 깊은 인간애가 이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고귀한 인도주의적 사명감과 절망적인 생존 본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그는 기어이 무너진 역사를 넘어 피난민들로 가득 찬 기차 지붕 위로 여옥과 태식을 끌어올렸다. 기차는 낡은 철로 위를 덜컹거리며 마치 거인의 심장 박동처럼 진동했다. 철로 위를 덮고 있는 폭발 잔해를 넘어설 때마다 기차는 크게 흔들렸고 그때마다 지붕 위에 매달린 사람들의 공포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여옥은 태식을 자신의 품에 끈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시키며 차가운 철판 위에 몸을 낮췄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최대치는 그녀의 첫사랑이자 태식의 아버지였으며 하림은 그녀에게 생명과 인간성을 되찾아준 구원자이자 현재를 함께하는 유일한 동지였다. 이 두 남자의 이념 싸움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작은 가족의 운명을 짓밟고 파멸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흙먼지와 땀, 공포로 범벅되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미 만주에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그녀에게는 오직 태식을 위해 그리고 하림을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인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한편 최대치는 북한군 정예부대를 이끌고 후퇴하는 미군과 남한군 잔존 세력을 맹렬하게 추격하는 임무를 지휘했다. 그의 부대는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서울을 장악했고 최대치는 자신의 혁명 승리를 광적으로 확신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는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이미 버렸다. 오직 혁명의 완수만이 그의 절대적인 신념이었다. 그러나 경성 외곽에서 쉴 새 없이 달리는 기차 지붕에 매달린 여옥과 하림의 모습을 무전 보고를 통해 확인했을 때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은 잠시 금이 갔다. 그는 분노했다. 그들의 필사적인 도주는 그에게 대한 개인적인 배신이자 혁명에 대한 모욕이었다. 혁명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부관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그들을 당장 쫓지 마라. 그들은 스스로의 나약한 인간성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나는 장아림의 나약한 인도주의가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다. 그의 복수는 잔혹하고 치밀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하림과의 이념적 대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승리였다. 운명의 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기차는 부산으로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이 나라의 마지막 땅으로 향했다. 하림은 덜컹거리는 기차 위에서도 부상을 입은 피난민들을 치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흰 가운은 피로 얼룩졌고 그는 메스를 잡는 대신 낡은 붕대로 상처를 감쌌다. 그의 치료 행위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야만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처절하고
고독한 몸부림이었다. 여옥은 그런 하림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도왔다. 그녀의 강인한 침묵은 곧 하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든든한 힘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함께 견뎠다. 그들은 며칠 후 간신히 대전에 도착했다. 대전은 이미 북한군의 파상 공세로 인해 임시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고 피난민들은 절망적인 소문 속에서 극도로 동요했다. 하림은 대전의 한 폐교 건물에 임시 진료소를 차리고 자신의 체력이 한계에 달할 때까지 쉴 틈 없이 환자를 돌보았다. 여옥은 그런 하림에게 물을 떠다 주고 태식을 재우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짧고 강렬한 말로 하림을 격려했다. 하림 씨,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살아야 해요. 그녀의 그 짧은 말은 하림에게는 생명의 밧줄과 같았다. 그러나 운명의 길은 그들에게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탱크 소리가 대전 시내까지 들려왔고 피난민들은 다시 보찜을 싸서 더 남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림은 자신이 치료하던 부상당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하게 고뇌했다. 의사로서의 사명과 한 가족의 생존 사이에서 그는 또다시 잔혹한 갈등에 직면했다. 여옥은 주저하는 하림의 손을 잡고 그의 결정을 도왔다. 이곳에 남아 이들을 살리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면 나는 태식을 데리고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여옥의 헌신적인 사랑은 하림의 영혼을 절망으로부터 구원했다. 그들은 다시 만원 열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 위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비극적인 장면들은 하림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최대치의 이념이 과연 이 모든 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다. 이념은 그들의 사랑을 짓밟았고 이념은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림은 이제 최대치와의 이념적 대결에서 자신이 승리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것이야말로 여옥과 태식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길이었다. 그의 운명은 이제 혁명과 인간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었다. 그는 끝없이 남쪽으로 운명이 이끄는 길을 걸었다. 기차의 덜컹거림은 그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고 그의 눈은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로 빛났다. 그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채린, 그녀는 한때 경성 최고의 재벌가에서 화려한 삶을 누리던 딸이었다. 그러나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은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녀의 아버지 강경덕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부를 축적한 인물로 해방 후에는 재빨리 방공투사로 변신하여 미군정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에는 애국심 따위는 없었고 오직 자신의 부와 권력만이 절대적인 가치였다. 딸 강채리는 그런 아버지의 거대한 탐욕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다. 채린에게 장아림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준 유일한 존재였고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하림은 결국 여옥을 선택했고 그 쓰라린 배신감은 채린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하림에게 복수하려 했고 그 복수심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는 독이 되었다. 강경덕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미군정과 함께 임시수도 부산으로 피난했다. 그의 눈에는 전쟁의 혼란조차도 돈벌이와 권력 확장의 기회로 보였고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부산에서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서서 미군정의 비호 아래 군수물자를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딸 강채린을 미군 고위 장교와 연결시키려는 비열한 계획까지 세웠다.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리는 이미 상처투성이가 된 영혼으로 아버지의 냉혹한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체리는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복수심을 잠재우기 위해 전쟁 고아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봉사는 분명 진심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림이 선택한 인도주의의 길을, 자신이 하림보다 더 잘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복수심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봉사는 곧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한 자기 파괴적인 몸부림이었고, 그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지쳐갔다. 강경덕은 딸의 행동을 단 한순간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딸을 향해 격렬하게 소리쳤다. 하림 따위는 당장 잊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 전체가 나의 재산이다. 너는 오직 나의 뜻을 따라야 할 나의 딸일 뿐이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체리는 아버지에게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라 오직 돈과 권력만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기회주의자임을 명확히 알았다. 그는 전쟁을 이용했고 그의 손에는 탐욕으로 얼룩진 피가 묻어 있었다. 체리는 아버지의 죄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거대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감금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때 최대치 조직의 잔당들은 남한 체제의 상징이자 혁명의 가장 큰 적이었던 강경덕을 주목했다. 최대치의 지령을 받은 잔당들은 부산으로 잠입하여 강경덕을 암살하려는 치밀한 작전을 수행했다. 체리는 아버지의 주변에 맴도는 심상치 않은 위험을 직감했고 아버지에게 필사적으로 경고했다. 아버님,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강경덕은 돈의 힘으로 고용한 경호원들과 자신의 재력을 믿으며 딸의 경고를 오만하게 무시했다. 암살 시도는 실패했지만 강경덕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딸의 안전을 구실로 딸에게 더욱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딸을 자신의 저택에 감금하여 자신의 보호 아래 두려 했다. 체리는 아버지의 숨막히는 감금 속에서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주었던 하림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다. 결국 체리는 아버지와의 영원한 단절을 위해 탈출을 감행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감시망을 피해 도망쳤고 그녀의 길은 이제 사랑과 복수라는 두 갈래의 감정이 얽힌 운명의 길이었다. 그녀는 하림이 있는 곳을 향해 부산의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강경덕은 딸의 탈출에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딸을 찾으려 했고 그의 딸을 향한 집착은 거의 병적이었다. 그는 딸을 되찾아 자신의 권력을 완성하려 했다. 아버지의 끝없는 탐욕과 딸의 상처 입은 사랑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충돌했다. 체리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전쟁 속에서 단련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재벌가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운명은 하림과의 재회로 결정될 것이었다. 부산의 전쟁 잔해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과 함께 그녀는 운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51년 1월 한반도 전체는 매서운 추위와 전쟁의 광기로 얼어붙었다. 유엔군의 북진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은 전세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 서울은 다시 함락되었고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1.4후퇴였다. 바야흐로 광란의 1월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의 광기는 영하의 겨울 추위와 함께 최고조에 달했다. 수많은 피난민들은 다시 남쪽으로 생명을 건 필사적인 도주를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그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목표였다. 장아림과 윤여옥 그리고 태식은 이미 안전지대인 부산에 머물고 있었다. 부산은 임시수도로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질서를 유지하려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들은 미군 부대와 함께 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잠시나마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하림은 미군 군의관으로 일하며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탁월한 의학 지식은 미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인도주의적 사명을 잊지 않고 다했다. 여옥은 하림을 돕는 간호사로서 헌신했다. 그녀의 만주에서의 경험으로 단련된 강인함과 헌신은 미군 부대에서도 인정받았고 그들은 부산에서 짧고 위태로운 평화를 누리는 듯했다. 그러나 1.4후퇴 소식은 이 모든 평화를 산산조각 내며 부산을 다시 뒤흔들었다. 북쪽에서 밀려내려온 피난민들은 다시 부산으로 물밀듯이 몰려들었고 도시는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 식량과 물품은 극도로 부족해졌고 위생 환경 악화로 인해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하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쉴 틈 없이 전염병과 싸우며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달했지만 여옥은 그런 하림을 그림자처럼 간호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과 강인함은 하림에게 극한의 상황을 견디게 하는 생명의 은인이자 힘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광란의 시대를 함께 버텨냈다. 한편 최대치는 중공군과 함께 서울을 다시 점령하는 승리를 맛보았다. 그는 자신이 곧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 확신했고 그의 심장은 이제 더욱더 냉혹하게 굳어졌다. 그는 혁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그의 손에는 셀 수 없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하림과 여옥을 잊지 않았다. 최대치에게 하림은 자신의 혁명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하림의 인도주의는 최대치의 냉혹한 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최대치는 하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바로 이때 강채린이 부산에서 마침내 하림을 찾아냈다. 그녀는 하림에게 애절하게 매달렸다. 하림 씨, 지난날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를 받아주세요. 하림은 채린의 절규를 들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채린 씨,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여옥과 태식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하림의 거절은 채린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꺾이지 않는 사랑은 결국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강경덕에게 돌아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림에게 복수하려는 파멸적인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그녀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광란의 1월은 계속되었다. 전쟁의 광기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했다. 이념의 대립은 가족과 친구를 잔인하게 갈라놓았다. 하림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여옥은 그런 하림을 보며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예요. 하림 씨,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을 이겨내고 이 시대를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하림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최대치는 중공군의 공세가 잠시 멈추자 서울에서 북으로 후퇴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남아할 기회를 엿보며 재정비에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 찬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혁명의 완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의 운명은 혁명과 완전히 묶여 있었다. 그는 북에서 하림과의 마지막 대결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하림과 여옥에 대한 그의 복수심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었다. 광란의 1월은 끝났지만 전쟁의 그림자는 여전히 한반도 전체를 어둡게 덮고 있었다. 하림과 여옥은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기다렸고 그들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했지만 그들은 운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나갔다. 전세는 극적으로 역전되었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자 최대치 조직의 잔당들은 북한군 후퇴와 함께 남한 깊숙이 잠입하는 잠행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의 임무는 남한 사회의 후방을 교란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를 타격하는 게릴라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들의 잠행은 은밀하고 치밀했으며 승려, 농민, 학생 등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의 산악지대에 숨어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혁명의 광기로 타올랐고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남한 체제의 근본적인 파괴였다. 그들의 잠행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최대치의 가장 유능하고 신뢰받는 부관인 김동혁이 이 잠행 조직을 직접 이끌었다. 그는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로 최대치의 개인적인 명령, 즉 하림과 여옥을 찾아내어 반드시 제거하라는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최대치는 그들의 도피를 단순한 배신을 넘어 혁명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기에 김동혁은 혁명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잔혹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는 이미 하림의 진료소를 파괴했고 그의 동료들을 살해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의 잠행의 궤적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한편 장하림은 미군 부대의 군의관으로서 북진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의사로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의 메스는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도구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김동혁의 자맹이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맴돌았다. 하림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여옥과 태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모든 공포를 압도했다. 그는 김동혁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굳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준비했다. 부산에 남은 여옥은 하림의 안전을 걱정하며 극도의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삶은 오직 태식을 돌보고 북쪽의 하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하림에게 애틋하면서도 단호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하림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위로가 되었다. 여옥의 사랑은 하림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적인 힘이었다. 김동혁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하림을 끈질기게 쫓았다. 그는 하림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림이 야전병원을 세운 외딴 지역에 함정을 파놓았다. 그의 잠행은 성공하는 듯했고 하림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김동혁의 조직에게 포위되었다. 그러나 하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로서의 뛰어난 지혜와 더불어
만주에서 단련했던 예리한 전투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김동혁의 공격을 기지를 발휘해 피했고 오히려 역으로 김동혁을 궁지에 몰아넣는 예상치 못한 반격을 가했다. 결국 김동혁은 하림에게 사로잡히는 굴욕을 당했다. 하림은 김동혁을 신문하며 그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최대치의 거점은 어디인가? 너의 혁명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인간을 파괴하는가? 너는 최대치의 희생양일 뿐이다. 김동혁은 하림의 질문에 깊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혁명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혼란이 있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하림은 놀랍게도 김동혁을 풀어주었다. 그는 김동혁에게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양심이 너를 괴롭힐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라. 는 말을 남겼다. 김동혁은 하림의 인간적인 행동과 자비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자맹 실패와 함께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북으로 퇴각했다. 최대치는 김동혁의 실패와 보고에 극심한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김동혁을 무능하다 판단하여 숙청했고 더 이상 부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림을 상대할 것을 결정했다. 그의 하림을 향한 복수심은 이제 개인적인 증오를 넘어선 최대치의 혁명 의지 자체가 되었다. 그의 운명은 하림과의 마지막 충돌로 결정될 것임이 명확해졌다. 하림은 북진을 계속했고 최대치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김동혁의 자맹은 실패했지만 하림은 이제 최대치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준비했다. 그의 길은 운명이 이끄는 길이었으며 그는 여옥과 태식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인간성의 승리를 이루고자 했다.